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과학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제가 한 부분만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텍스트 분량이 많아서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 과학하고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통 예전부터 언급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과학의 경계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다른 활동이나 학문의 다른 분야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과학이라는 경계가 계속해서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다른 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이게 끝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이 고정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에 따라서 항상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가 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특히 우리 인문학과 과학을 보통 두 문화라고 two cultures,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하게 갈등 양상으로 보는 경우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특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이제 학과 간의 경계도 허물고 모든 학문 분야가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고, 그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또 과학과 인문학을 두 가지 다 고려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가 과학의 경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다른 분야하고 다른 분야와 풍성하게 상호작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의 다른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는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는 보면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 과학과 철학, 또 우리는 동아시아권이니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과학의 역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만 일단 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우선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적인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어떤 사건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9.11 테러 사태 알죠?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폭파되었지요. 이런 자살 테러가 왜 일어났겠느냐? 이거는 분명 이렇게 자살 테러를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으면은 자기가 끝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점이죠. 죽으면은 어떤 내세에서 자기는 구원받는다. 자기는 더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은 삶을 또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세를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도 용감하게 감행하고 이렇게 하겠죠. 만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살 테러 같은 행위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자기가 자살하면 그걸로 자기의 어떤
모든 삶이 끝인데, 내세고 뭐가 없고 끝인데 자살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내세를 가르치는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마치 살인 무기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정신적으로 어떤 감염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 정신적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그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가디언지 알죠? 여기에 논평이 실리는데 그 기사의 일부를 보면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용감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논평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 행동학의 아버지 니고 팀버겐의 뒤를 이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진화생물학자입니다.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한 과학 대중화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저술가이기도 한데, 이렇게 1급 과학자이면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에게 왜 종교가 바이러스처럼 인식되었을까요? 응?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일반적인 통념이 과학과 종교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적대적인 그런 어떤 관계였고, 또 이런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 중 하나만 진실이다, 하나만 참이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 이런 입장이 과학과 종교가 늘 서로 갈등과 전쟁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언제나 한쪽은 나머지 한쪽을 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게 일종의 재거론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재거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흔히 과학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사이언티즘. 그래서 이 과학적 유물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이 과학으로부터 제공되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는 허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은 신과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는 이 유신론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영국 BBC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과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역사적 사례 중에 보면 갈릴레오의 재판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장 널리 사람들한테 인식시킨 대표적 사례가 이 갈릴레오 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재판의 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갈릴레오는 1610년쯤에 자신이 직접 발명한 망원경을 가지고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토틀레마이오스의 우주 구조에 반대되는 많은 사실들을 발견했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옹호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 당국이 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구조가 안정된 그런 우주 구조, 즉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맞도록 인간이 사는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그 바깥에 신이 사는 하늘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가톨릭 교회가 보는 이제 우주 구조인데, 이러한 그 우주 구조를 깨뜨리고 결국 기독교의 교리마저도 위협하게 될 거라고 가톨릭 당국이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1616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을 직접 옹호하기보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반박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학식이 높고 진보적이며 또 과학에도 조예가 깊다는 그 평판이 있었던
우르바누스 8세 그 당시 황제죠. 교황이죠. 이 사람이 교회의 공정성과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을 비교하는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가톨릭교회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책을 출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교황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이 교황의 뜻을 오해하고 두 가지 주된 우주 구조들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출판해 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의 우월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국은 이제 당황했죠. 자신들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갈릴레오가 자신들을 철저히 우롱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책에서 보면은 조금 멍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교황을 의미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죠. 그래서 교회 당국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이 갈릴레오를 유죄 판결을 했고 실질적으로 갈릴레오가 더 이상 우주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과학사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갈릴레오 재판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갈릴레오 재판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조금 다른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실제로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우선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된 그 개신교 측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측이 사실은 갈등이 컸거든요. 16세기에는 자신들의 신학적 배경이 약화될 그런 일이 뭐 만약에 생긴다면 막 그게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사실은 간에 자신들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약화될 수 있다 하면은 그걸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갈릴레오가 학문적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그 교황을 본의 아니게 자극했던 것도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나오죠. 갈릴레오 자신의 낙관적이고 순진한 기대도 한몫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자기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라는 그런 자신감, 또 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밝혀내는 것이 신에 대한 거액이 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당국도 자신의 합리적 주장에 아마 동조할 거다. 내 이름이 또 나오네요. 동조할 거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회 당국도 이 신학 이론을 억압하듯이 과학 이론을 억압하기만 하면은 과학 이론의 발전과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릴레오가 가톨릭 교회가 이제 충돌해가지고 관련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그 당시 특유의 정치적 상황 이런 게 전부 얽혀가지고 복잡한 사건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과학에 대한 종교의 억압이나 혹은 과학과 종교의 충돌로만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보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을 생각할 수 있죠. 다윈의 진화론과 기독교의 관계도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갈등 관계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도 실상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다윈은 조금 소심한 성격인데 이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과 신앙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는 오히려 다윈의 이론을
사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 당시 지식인들이 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다윈의 이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까지도 가졌던 그 당시 성공의 대주교인 윌버포스라는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설전을 벌였던 유명한 토마스 흑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스펜스도 이제 같은 부류인데, 이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널리 선전해 가지고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전반적인 개혁을 자신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러시아와 이 크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벵갈에서 벌어진 폭동, 이런 여파로 해서 영국 사회가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던 흑설기와 스펜스가 진보와 개혁에 방해가 되었던 이 성공회, 이 교회의 영향력을 좀 떨어뜨리려고 자신들의 그 어떤 기치를 이념적으로 지지해줄 그런 토대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냉엄한 경쟁과 진보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 사람들한테는 딱 맞았거든요. 이 다윈의 진화론을 활용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토대로서 훌륭했던 겁니다. 그렇게 탄생하고 공고하게 된 것이 사회 진화론이고 또 자유방위명 사회 경제 철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고려할 때 다윈의 진화론이 원래부터 기독교와 굉장히 심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다. 여기 우리 책의 텍스트는 원수지간이라는 통념은 사실은 실제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역사적 사항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과 기독교가 내용상으로 볼 때 여기서는 네모난 원이다. 원은 원래 동그랗잖아요. 네모난 원이다. 이렇게 네모난 원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킨스나 진화론과 종교의 양립 가능성, 진화론하고 종교가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 종교성의 진화론적 기원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와 진화론의 충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감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동물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조금 우리 인간들, 특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윈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론으로 등장한 건데, 다윈을 소재로 한 만화를 보면은 이 다윈의 이론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다윈이 원숭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만화를 통해서 좀 희화화해 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원숭이와 닮았다고, 아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찰튼 헤스톤의 원래 예전 영화 중에 이제 원숭이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혹성탈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게 조금 새롭게 각색되어 가지고 뭐 혹성탈출 1, 2 해가지고 또 나왔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유전자적으로 DNA 이런 걸 보면은 원숭이, 특히 치타라든지 이런 종류가 인간과 제일 가깝긴 해요. 그죠? 우리 유인원과에 속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 입장은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느님이 만든
자식이고 원숭이와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유전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실 신학적으로도 지지받기 힘든 인간의 자기 중심적 편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침팬지하고 DNA에 있어서 약 1.6% 정도만 차이가 있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죠. 또 신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동물과 친척 관계에 있을 만큼 유사하다는 주장은 뭐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연의 다른 부분들과 결국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신교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창세기 내용 중에 인용한 걸 보면은, 인간의 몸이 여기 나오죠. 인간의 몸이 다른 생물들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인간은 자연의 다른 창조물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신에 의해서 인간 몸에 불어넣어진 생기, 영혼,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동물들과 구분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진화론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온 이유를 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앞서 언급된 사회 진화론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회 진화론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진보로 결국은 결과되어 나온다, 그런 이론인데, 이 진화론을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이 이론이 인간들 간의 경쟁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장려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다윈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다윈 이론이 결과로 내어놓는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살벌한가, 그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좀 굉장히 경계해 왔습니다. 좀 두려워했죠. 너무 살벌한, 이런 진화론에 의하면은 너무 살벌한 사회가 된다. 오늘날도 진화론을 떠올리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이 나왔지만, 사회 진화론은 다윈 진화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이념은 아니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하나의 사회 철학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쟁과 경쟁에 대한 것들이 다윈 이론의 반쪽 설명에 불과하고, 다른 반쪽 설명은 협동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런 이유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두 가지 이유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는 성스를 잃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신적인 행위에 대한 이해 방식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주의, 리트럴리즘, 문자주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텍스트 내용을 문자로만, 문자에 의해서만 이해하는 그런 해석 방식이죠.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중심적인 전제고 창조과학의 근간이 되는 게 이 문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창세기를 해석하면 처음 몇 장은 마치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언급이 되어버립니다.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진화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이 성서는 과학책이다, 그러면서 역사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 언급된 창조의 방법과 순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 중에 종류대로, after each kind, 그 다음에 날, day of creation,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의 생물종, species, 생물종대로 또 24시간,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다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날을 24시간으로 해석을 하죠.
아직도 대다수 신자들은 종류대로라는 구절을 생물종대로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 종류가 오늘날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생물종과 같은 개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 몇 장을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면 명백히 우리가 상징으로 읽어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불을 이렇게 둘둘 감아서 꼬은 뱀이라든지 생명나무라든지 이런 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상한 상황, 뱀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때 이제 이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은 성서 속에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글마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문자에 따라서만 문자주의적 해석에 근거를 해가지고 진화론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죠. 그리고 문자주의적 해석법이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에 대한 방어의 차원으로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 이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20세기 작품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적 행위에 관한 이해를 보면은 이런 진화론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신에 의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주장과 자동적으로 충돌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행위는 신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을 깨어버렸거나 오류하는 방식으로 이 자연 과정에 개입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적 행위가 이렇게 자연적 역사적 과정들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해석은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반감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면은 기독교에 대한 이 도킨스의 어떤 반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도킨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연의 설계자는 자연 선택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 선택이 설계자라는 그런 주장하고 신이 없다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설계자인 신이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기제를 통해서 이 자연계를 자신의 뜻대로 빚어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쿄의 방망이 같은 도쿄의 방망이면 나와라 뚝딱 한번 만들어지고 하는 게 도쿄의 방망이 아닙니까? 도쿄의 방망이 들고 인간 나와라 뚝딱 하는 이런 시는 도킨스의 말대로 다윈 이후에 좀 마치 노숙자 신세처럼 어떻게 어쨌든 전락을 했습니다.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설계나 작동이나 유지하는 존재로서의 그런 신개념은 다윈 이후에도 여전히 아직 살아있고 또 신이 하나뿐인 신이라는 유신론적인 어떤 진화론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이 형이상학적인 무신론에 자동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런 재거론이나 이런 게 갖는 문제점은 과학주의하고 종교적 근본주의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들만의 지식이 의미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과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사실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 과학학자들, 과학 역사학자나 과학사회학자나 과학철학자나 이런 과학학자들은 과학 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도 고려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물의 존재 양식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도 여기에 개입되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믿음이 순전히 경험적 진술로만 세워져 있다거나 종교적 믿음에 의한 경험적 진술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좀 낡은 이론이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종교와 과학이 반드시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 갈등 관계로만 본다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주요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30분이네요. 자, 그래서 종교와 과학과 관계는 이거는 이제 사실 논쟁을 하면 우리가 끝이 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수업과 관련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못 봤죠? 오늘은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기 뭡니까? 고영성 씨라고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만 가면 제게 없던 열정이 불릴듯 일어났고요. 그리고 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공간만 가면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기고 몰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동료들과 진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저희 그 특별한 공간을 PC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0대 때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저는 PC방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심하더라도 그 게임 서버가 되게 불안정했었어요. 게임하다가 멈추거나 아예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게임 서버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면서 인터넷 서핑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퀴벌레고요. 다른 하나는 긴 글이었습니다. 긴 글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200자 원고지 100장 정도 되는 그 긴 글을 그 PC방에서 쭉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식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유시민.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닭살이 돋는데 이게 PC방인지 치킨집인지 정말 너무나 저에게 이게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작가님의 항소 이유서를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이유서는 저에게 글쓰기에 대한 매우 안 좋은 선입견 하나를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는 재능이다. 제가 항소 이유서를 좀 알아보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이 항소 이유서를 썼을 때 당시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긴 글을 혐오했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저는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게다가 이 긴 글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필휘지로 한 큐에 쓰셨다 그런 거예요. 역시 글쓰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DNA 이빨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재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글쓰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글쓰기 대회에서 작은 상을 타본 적도 없고요. 제 스스로가 저는 글쓰기 재능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친구는 회피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글 쓰는 상황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글쓰기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게 누구 때문이죠? 유시민 작가님 때문입니다. 그놈이 되면 자, 지금부터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글쓰기를 하실 때 세 가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재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기는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10권의 책은 한 명의 작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죠? 저는요, 정말 30살까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가 연구의 대가인 안데르센 에릭슨 교수가 밝힌 연구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임계치가 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전문가 바늘에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글쓰기는 노력으로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입니다. 전 심지어 책 쓰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쓰기 동안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맞춤법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제대로 하려고 고민하면서 글을 씁니다. 다른 사람은 맞춤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글을 잘 쓸까요? 실제로는 맞춤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글을 더 잘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법이 완벽한 글이 좋은 글이 아니거든요. 글 자체가 좋은 것이, 컨텐츠 자체가 좋은 것이 좋은 글입니다. 맞춤법이 완벽해도 논리가 맞지 않으면 좋은 글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나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글 쓰는 데 몰입해야 되는데 만약 맞춤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인지 자원이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글의 수준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맞춤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 두려워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준 낮은 글을 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도 안 된 아기가 덤블링 못한다고 질책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기가 쓸 때까지는 많게는 수백 번의 엉덩방아를 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난 글은요, 못난 글을 쓰다 보면 잘난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난 글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막 낯이 뜨거워요. 고영성 아무 말 대잔치 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쓰기도 힘든데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에 썼던 글 있잖아요. 1년에 썼던 글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성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다. 만약 이렇게 성장했다면 과거의 글은 창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처음 글 쓰실 때, 지금 글을 쓰실 때 수준 낮은 글이 될까봐, 창피한 글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글쓰기를 잘하는 데 있어서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는 것은 바로 독서를 하지 않고 글쓰기를 잘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이고 독서의 완성은 글쓰기다. 글쓰기와 독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30대 평균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TV랑 스마트폰을 얼마나 볼까요? 15년 남았습니다. 더 높게 치실 분 없습니까? 20년 빈 것 같습니다. 20년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좋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본인의 독서량을 얘기해주고 있으십니다. 약 10개월입니다. 10개월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게 10개월이 1년에 10권 정도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실제로 10권 정도 읽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극소수의 다독가와 거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부류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평균 함정이 있겠죠? 이땐 중간값을 구합니다. 줄을 세워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인 30세인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6개월보다 낮습니다. 빙고, 3개월입니다. 3개월은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코 파는 시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코 파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독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좋은 글은 좋은 자료가 많을수록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글쓰기 대가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글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지해 보인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예,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난 결과이다. 자, 이 자료 관련된 이 생각은 사실은 저도 논문을 많이 썼지만 논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이 부분은 논문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겠습니다. 100만% 동의합니다. 이 글을 쓰신 글쓰기 대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빙고, 강웅 작가님입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쓸 때 어떤 것에 사활을 거냐면 좋은 자료를 모으는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책을 썼던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초열장을 썼던 것입니다. 책을 읽고 저렇게 에버노트에 각 장에 들어갈 자료들을 이렇게 스택해 놓습니다. 책과 페이지와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쭉 스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정도 자료가 많이 모였다 할 때는 이제 다 책을 덮고 이 모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이 나온 자료에 있는 책을 펼칩니다. 이 페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펼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첫 장이 문장이거든요. 문장에 이렇게 구조를 짭니다. 구조를 짜서 만약에 구조가 잘 나오면 좋은 글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글은 구조를 잘 짜야지면 나올 수가 있고요. 구조를 잘 짜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자료를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서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S를 잊지 마라. 첫 번째 S는 short입니다. 뭘 짧게 하라는 것일까요? 빙고, 문장을 짧게 하는 겁니다. 문장을 짧게 하면 좋은 게 뭘까요? 간결하고 짧은 문장은 의미 전달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감각, 주의,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하는 측면은 이 단기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용량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하나는 쉽게 들었을 때 외우지만 두 개, 세 개가 넘어가면 잘 쉽게 안 외워지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문장이 길어지면 단기 기억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이 짧을수록 의미 전달 능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쓰다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글을 좀 길게 쓰는 것이 글이 잘 쓴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가일수록 글을 짧게 씁니다. 두 번째 S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인간은 스토리 애니멀이거든요. 스토리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어떤 주제나 교훈이 스토리에 담겨서 전달될 때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세바시를 보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세바시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많고 좋은 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할 때입니다. 최고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할 때 진정성이 있거든요. 진정성은 독자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계속 쓰려면 내 경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내 경험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떠한 결국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 자신의 글에 접목시켜서 써야 되는데 어떠한 스토리를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리마커블한 스토리를 찾습니다. 리마커블이라는 이 영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서 특정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내 친구 혹은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드는 그 스토리가 정말 좋은 스토리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 스토리를 잘 모아서 여러분의 글에 접목시킨다면 여러분의 글이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만한 충동이 드는 그런 스토리를 본인의 글에 잘 접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S는 C입니다. 보통 여러분께 작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좋아할 것 같죠? 글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랑받고 있는 알랭드 보통 그분도 나는 매일 글을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영감이 떠오를 때 글을 쓰려고 한다면 한 줄도 글을 쓰지 못할 거니까. 글은요 무슨 영감이 떠오르거나 그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심리학을 보면은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보고 있는 것이 다를 때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인지 부조화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보이는 것을 신념에 맞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글쓰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가 싫어요. 글쓰려고 그냥 앉았습니다. 글쓰기 싫지만 계속 앉아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간혹 벌어지냐면 내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영성이 너 글쓰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계속 앉아있네? 얘 글쓰기 싫어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일하기 싫을 때가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하면 어떻게 되죠? 그럭저럭 일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실제로 글쓰기 되게 싫지만 막상 그냥 앉아서 계속 꾸역꾸역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글쓰기를 싫어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PD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매일 아침 써봤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내가 쓰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3S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버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어떻게 풍성하게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 등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독서와 글쓰기를 할 때 제 존재가 매우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그전보다 더 풍성한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오늘은 김영성 씨의 우리가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람들마다 글 쓰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나름대로 그 자기가 글쓰기 연습할 때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자기한테 맞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걸 수용하고 응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수업 영상들을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과학과 종교와 관련돼서는 학습 길라잡이 여러분 382쪽에 보면은 382쪽에 89쪽이 되네요. 조금 더 382쪽에 보면은 1번에 보면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나 다윈의 진화론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자, 찾았습니까? 382쪽입니다.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이나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텍스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글을 적어보십시오. 과제로 만약에 제가 제시하면은 여러분 앞에 과제 분량은 작다 해도 종류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또 냅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볼멘소를 할 것 같고 해서 과제로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15주 지금 막바지에 다 와가는데 이제 지금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환경 오염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게 아마 8장인가 9장인가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남은 주는 할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 가서 제가 마지막 과제를 하나 제시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